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좀 화면 비율이 좁죠? 이거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영화 두 검사 때문인데요. 두 검사는 4월 1일에 개봉했습니다. 예술독립영화 부분에서 2주차에 1위로 올라가는 역주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동진 평론가가 올해 처음 만점을 준 영화도 합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요소마다 두 차례 반복하며 감옥을 지어올리는 연출이 드러나는 섬뜩한 순환미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신의 21은 체제만큼 교묘한 부조리극의 지배 아래 서서히 얼어붙은 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반응을 보자면 제가 서치한 기준으로 로튼토마토 97%, 메타크레딕은 85점,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스크린 데일리의 평점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인 세르이 노즈리차는 행소한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두 검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에 개봉을 한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영화가 왜 잘 만들어진 영화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인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 구조, 주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 이 영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토파보기 형식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이 다음부터 두 검사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검사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영화니까요. 극장 가서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Запорез. Говорить при посторонних я не буду. Тупай кому-нибудь из членов политбюро. 영화 두 검사 원작이 있습니다. 게오르기 데미도프가 쓴 원작 소설이 있는데 동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저에게는 좀 더 흥미로운데 물리학자였대요.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레프 란다우의 제자였던 사람인데요. 1937년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 굴라그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16년을 거기서 보낸 인물입니다. 물리학자가 16년 동안 굴라그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석방된 후에 소설을 썼습니다. 1969년에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 소설을 KGB가 1980년도에 압수해버립니다. 정치적 비판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 간신히 출판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데미도프는 1987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인데요. 출판된 걸 직접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2009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왔는데 필후 40년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소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신의 21은 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강제노동수용소 굴라그의 생존자 데미토프가 집필한 이 자선 소설은 1980년 KGB에 압수되었다가 2009년에서야 비로소 출간되었다. 40년 동안 묻혀있던 소설이 감독의 손을 타서 영화화되고 이제 그게 칸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오르고 한국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겁니다. 로드니차가 이 소설을 각색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고전 동화의 구조로 재구성했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의 입장에서 동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화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대부분 알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다라는 점도요. 로드니차가 이 소설을 동화 구조로 재구성했다는 것은 결말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면서 보게 하겠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세르히 로즈니차, 이 이름이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좀 알아보니까 1964년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고 우크라이나에서 자랐습니다. 키예프 공과대학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모스크바 국립영화학교로 갑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수학자였던 셈이죠. 그래서 199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합쳐서 지금까지 34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칸 영화제에는 이번이 10번째 진출작입니다. 10번이에요. 그냥 참가가 10번인 것이 아니라 10번 선정이 된 것이죠. 칸에서 이 감독의 이름을, 영화를 여러 번 불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극영화제 데뷔작 나의 기쁨은 2010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2012년 칸 영화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젠틀 크리처는 2017년 다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을, 돈바스는 2018년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감독상을, 다큐멘터리 바비야르 협곡은 2021년 칸 골든아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검사가 2025년 다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프랑스와 살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한국 극장에서 정식으로 상영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에서 말했듯이 두 검사로 처음 찾아왔습니다. 감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즈니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좀 더 색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극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영역이 그의 작품에서 경계 없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비야르 협곡은 나치 독일이 소련 침공 시기의 대략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기록 영상 아카이브로만 만들었는데요. 대사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을 현재처럼 설계합니다. 국가 장례식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는 스탈린의 국장을 다룬 아카이브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소련 전역에서 200여 명의 촬영 기사가 찍은 방대한 기록 필름을 편집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검찰총장 비신스키입니다. 이 비신스키라는 인물은 한 번 더 나올 건데 바로 두 검사에서도 나옵니다. 감독은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만난 이 인물을 극영화의 핵심으로 끌어온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로즈니치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영화 비평가 안톤 돌린이 이걸 정리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데뷔작 나의 기쁨부터 젠틀 크리처까지 로드니치는 어둠의 심장 불호의 여행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준다. 진실을 찾는 주인공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잃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주제의 최신 버전이 오늘 톱파볼 두 검사입니다. 어쩌면 가장 압축된 버전이기도 할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3명 있습니다. 젊은 검사인 코르네프 역의 이름이 좀 저는 어려워서 보고 읽을게요.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이렇게 나오고 죄인으로 나오는 좀 법학계 종사자 어쩌면 검사로 보이는 그 인물로 나오는 스테프냐크 역을 맡은 알렉산드르 필리펜코 그리고 검찰총장 비신스키 역을 맡은 아나톨리 벨리 힘들었다. 이렇게 3명의 배우가 중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3명 모두 러시아 배우고요. 그리고 3명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서 러시아를 떠나서 활동 중인 배우들입니다. 시네플레이가 이 캐스팅은 단순한 배역 결정에 넘어선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는데 전 여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러시아에서 상영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될 건 없죠. 감독의 평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로드니차는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푸틴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해온 사람이니까요. 1937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2026년 러시아에서 상영될 수 없다. 이 사실 하나가 영화의 현재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딱 보면 화면 비율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영화를 볼 때는요 16대 9로 넓게 영화를 보는데 이 화면 비율은 한 3대 4 비율로 아카데미 비율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한 화면 비율이 주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답답한 것이죠. 이 답답함을 전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요 정말 철옹성 같은 두꺼운 빨간색의 철문이 등장하고 그 철문을 간수가 열고요 죄수들이 들어가고 철문이 닫히고 그 수용소 안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면요. 죄수들은 벽면을 보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항상 간수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하다못해 상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수들은 항상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내려다보는 입장인데 죄수들은 앉아 있거나 올려다보는 입장이 됩니다. 이때 한 간수가 죄수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죄수들은 그것을 바지춤에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한 죄수에게 너에게 이 종이 뭉치를 태울 명령을 한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채워야 할 거야. 하면서 그 죄수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죄수도 반정부 체제 선동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누명을 써서 잡혀온 사람이란 뜻이죠. 이 죄수가 그 편지가 들은 쪽지가 들은 보따리를 싹 엎고 난 다음에 하나 둘 난로에 내우면서 태우는데요. 이 죄수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죄수는요. 편지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난로에 하나씩 넣죠. 근데 이 편지가 의미하는 바는 그 숙청 시기에 이러한 편지를 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즉 희생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편지를 다시 난로에 넣음으로써 쉽게 잿더미로 변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하나같이 같아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나쁜 놈들이 날 잡아가지고 고문을 행하고 거짓으로 자백을 한다더라. 스탈린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 태우다가 범상치 않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딱 보기에도 일반적인 종이에 쓰여지지 않고 컵홀더 같은 데에 혈서로 쓰여진 쪽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쪽지가 모든 영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인트로가 끝나고 나서야 두검사라는 제목이 뜨게 됩니다. 배역들의 이름이 어려워서요. 그 젊은 검사는 검사라고 부르고 소장은 소장, 부소장은 부소장, 죄인은 죄인,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감옥에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는 검사가 들어오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검사는 그 쪽지를 건네받고 죄수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는 감찰검사인가?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는 딱 보기에도 어려요. 어리고 어리숙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얘가 검사가 된 지 3개월밖에 안 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지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엄청난 엘리트여서 그 자리 간 게 아니라 대학 할당제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즉 뭣도 모르는 코올리게가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코올리게를 그 검사로 지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바지검사 이런 느낌으로 지정을 했겠죠. 근데 얘가 좀 완강하고 고집불통인 겁니다. 나는 쪽지를 받았으니까 이 죄수를 만나야 하고 죄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소장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검사가 소장을 만나러 갈 때의 좀 스토리를 보자면 검사는 소장을 만나기 전에 부소장을 먼저 만납니다. 근데 부소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그 죄수는 소장님과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소장은 바쁘기 때문에 너가 많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검사가 갈 줄 알았겠죠. 근데 검사는 오케이 기다리겠어 하면서 이렇게 딱 기다립니다. 제가 그때 시계를 봤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한 8시 20분쯤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8시 20분에 거기서 대화를 시작하고 기다림을 시작했는데요. 언제 소장을 만나러 가냐면 2시 55분쯤에 부소장이 들어오면서 같이 만나러 갑니다. 그 사이에 검사는 졸기도 하고요. 밖에서 어떠한 소란이 일으켜서 그 소란을 보기도 하고 다른 간수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퀀스를 딱 보면 검사는 졸았고 밖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서 소란이 일으켜서 그것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란이란 것이 페인트를 칠하는 수감사가 떨어져서 죽는 것인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게 어떠한 간수가 부소장님 없어요? 그리고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검사고 부소장님 나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근데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간수는 말을 하지 않고 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시퀀스가 뒤에서도 대응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영화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요. 검사가 죄인을 만나러 갈 때랑 검사가
검찰총장을 만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죄인을 만나러 갈 때의 시퀀스하고 검사가 검찰총장을 만나러 갈 때의 시퀀스가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페인트를 칠하는 수감사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것은 검찰청 안에서 어떤 여자가 서류를 쏟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흰색 쏟음이 이 페인트공에 페인트가 쏟아지는 것, 흰색이었거든요. 거기와 대응되는 부분이고, 간수가 네 이름은 뭐야? 나는 알 거 없어 라고 하는 것도 그 검찰청에서 말을 거는 비서와 대응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적으로 완고하게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사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의로운 인물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시 55분쯤에 부소장이 와가지고요, 소장실로 데려가는데 검사가 소장실로 가는 오르는 여정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요, 올라가는 부분과 평행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을 강조해서 길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검사가 소장을 만나러 가는 그 시퀀스에서 검사는 소장을 만나기 위해서요, 일단 부소장의 방으로 올라가고요, 그 부소장의 방에서 더 올라가서 소장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그 죄수를 만나러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요, 수평으로 길을 걷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검사가 위로 올라가는 것에 있고 내려가는 것은 단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출 방법은 검사가 검찰총장을 만나러 갔을 때도 이어집니다. 검찰총장을 만나러 갈 때 올라가는 부분이 강조되고요, 내려가는 게 총장을 만난 후에 한 번 비춰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소장과의 대화신을 보자면 이 주고받는 대화가요, 굉장히 일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봐도 소장은 검사에게 그 죄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염병 핑계를 대고 그 인물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검사는 굉장히 올곧은 마인드로 상관없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지못해 소장이 허락해서 검사가 보게 되죠. 웃긴 게 뭐냐면, 검사는 여기 감찰을 하러 나온 입장인데 이 권력이 검사에게 없고요, 소장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한 번도 검사에게 쥐어진 적이 없어요. 검사는 자기 뜻대로 죄인을 보러 가고 문 열어달라 하면 열어주고 비키라고 하면 비키니까 권력이 자기에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수들이 말을 듣는 대상은요, 검사가 아니라 부소장이나 소장입니다. 웃긴 게 죄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검찰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빠져나올 때 보면 검사가 부소장을 이렇게 노려봐요. 근데 부소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다가 문이 다 닫히고 난 다음에 검사가 나가려고 하는데 간수들이 비키질 않죠. 그래서 간수를 이렇게 노려보는데 간수의 시선은 검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소장을 향합니다. 부소장이 이렇게 하니까 검사를 비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를 검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검사는 이 부조리함, 비극을 알리기 위해서 검찰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가 죄인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이 지역의 원래 당원이었는데 NKVD의 말을 듣지 않아서요, 심한 고문을 받고 여기에 수감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끔찍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기까지 파열이 돼서요, 이 피를 토하기도 하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를 알고 있었어요. 검사의 대학에 축하 연설 같은 거를 하러 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 죄수가 원래는 법 쪽에 특히 검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죄수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나는 범법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문을 당했고 진술을 강요당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못된 무리들이 있다. 이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탈린을 만나거나 혹은 검찰총장의 비신스키를 만나라 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다 드러나요. 제가 보기에 제목인 두 검사는 이 둘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와 죄수인 것이죠. 죄수는 은유적으로 검사였을 것이고 어린 검사는 이 검사의 옛날 버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 검사의 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어린 검사가 법조계에 몸을 담근 것도 당원인 것도 죄수의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생각의 시스템 자체가 닮아 있어요. 나는 이 당원으로서 체제가 굴러가게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믿고 있고 이 시스템을 좀먹는 악의 세력들은 위에 있는 최고 권력층들이 어떻게 없애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웃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굉장히 원론적이고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야지 맞는 것인데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었어야죠. 시기는 1937년도 스탈린 대숙청 시기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관점에서 이때 그렇게 말을 잘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에게는 알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정직하고 열의에 빠진 인물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고 고쳐야 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고쳐야 되는 대상이 국가 최고 권력층인 스탈린과 그들의 하수인 것이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말도 안 되는 혁명 같은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말하는 두 검사라는 것이 저에게는 죄수 검사와 어린 검사를 말하는 것 같았고 이 어린 검사가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 검사에게 사회의 그런 부조리함을 느낀 다음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권력층에 가지만 그 권력층의 계략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면서 죄수 검사가 되는 그런 통제의 순환의 구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검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얘 고문 받겠구나. 그 권력층 앞에서 뻗대지 말라고 너 잘못하면 죽어. 누가 봐도 아는 그런 사회적 맥락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성실하고 그 체제를 강하게 믿고 시스템의 역할을 믿는 사람들부터 몰랐을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인트로 부분의 그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편지에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동화의 구조를 따왔다라고 하는데 이 동화의 구조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결말 그리고 교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결말부를 인트로에서 보여주고 교훈 부분을 마지막에 순환을 시키면서 영화 속에서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에서 말했던 감독이 말을 하고 싶은 바를 서사적인 부분 말고요. 영화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토파 볼 것인데 일단은 두 검사에서 카메라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인물들이 움직이면서 사건이 벌어진다는 소린데요. 이동 없이, 펜 없이, 핸드헬드 없이 복도도 열차 객실도 교도소 신문실도 모스크바 총장실도 전부 고정 카메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긴장감을 높이거나 캐릭터들을 따라가거나 무언가를 탐색하거나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면 우리는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한 번도 꿈쩍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생기느냐?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인물을 가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가 스스로 어딘가를 간다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만 드는 겁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움직이는 카메라가 자유를 암시한다면 멈춰있는 카메라는 그 반대인 억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화면 비도 이런 억압성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교도소에 갇힌 듯한 답답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화면 자체가 너무 작은 방 같고요. 이 방 안을요, 교도소 철창이나 문 그리고 복도로 더 작게 나누면서 검사를 엄청나게 쪼아들고 가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좌우로 탁 트인 공간 따위는 없고요. 위아래로 쥐어짜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비율 하나만으로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실제 교도소 건물에서 촬영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트비아 리가에 있는 1905년도 러시아 제국 시기에 지어진 실제 옛 교도소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러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교도소에서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화면에 배어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보자면 영화는 컬러 영화인데 흑백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초록이나 노란색처럼 생동감 있는 색감은 화면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했어요. 그나마 보이는 색은 빨강색인데 발랄한 빨간색이 아니라 좀 바랜 빨간색? 버건디인데 회색을 좀 추가한 차분한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갑고 무채색 톤만을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흑백 영화라고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는 컬러인데 감각적으로는 컬러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할 것들이 살아있지 않은 세계의 시각적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색깔은 삶과 많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 색을 지운다는 것은 삶이 제거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촬영 감독은 올레그 무트라는 루마니아 출신인데 로즈니치와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권 영화지 프로피 시네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트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러시아 문화에 깊은 연대감을 느낀다. 그가 소련 시기의 차갑고 생기 없는 숨결을 시각적 클리셰 없이 포착하는 것은 이 내면의 연관성 덕분이다.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적 공명이 있는 사람이 찍었으니까 그 색채를 잘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영화를 두 가지 덩이로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검사가 죄인을 만나는 것과 검사가 검찰총장을 만나는 것. 그래서 쉽게 따지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따질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정확하게 대칭적인 구조입니다. 검사는 소장을 만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요. 또 검사는 검찰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관료들이 책임을 떠넘기고요. 관저에서도 책임을 떠넘깁니다. 교도소에서도 공허한 약속을 받고 관저에서도 공허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걸 시내 21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로즈니차는 우회적이고 구조적인 대칭을 설계해 전체주의 체제의 민낯을 노출시킨다. 이 말과 같이 그 당시 교도소는 국가기관과 구조적으로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로즈니차는 대사 한마디 없이 구조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공간을 잇는 열차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가 브란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 열차, 그리고 다시 모스크바에서 브란스크로 넘어오는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도 완벽하게 대칭되는 장면입니다. 모스크바로 달린 길에는 참전 용사가 어떻게 레닌을 만났고 청원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요. 모스크바에서 감옥으로 내려올 때는 엔지니어들이 소련의 찬가를 기타로 연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참전 용사를 연기하는 배우가 누구냐면 교도소에서 검사가 만난 그 죄인을 연기한 배우와 같습니다. 알렉산드르 필리펜코가 두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체제에 의해 짓밟힌 사람, 그리고 레닌에 대한 찬가를 늘어놓는 사람, 이 같은 얼굴이란 것은 억압받는 자와 그 억압을 정당화하는 자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로즈니차가 배우의 몸으로 그 구조를 직접 보여준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ICS 필름은 여기에 대해서 인물 숭배의 메커니즘이 시대를 초월해 반복된다는 것을 신체로 구현했다라고도 썼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1937년 스탈린 대숙청 시기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스탈린이 대숙청을 하는, 국가가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시기입니다. 공산당 내부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그냥 모조리 제거하던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다수의 희생양이 있었지만 영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희생양은 죄수인 스테픈 야크입니다. 이 스테픈 야크가 젊은 검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당한 폭력이 사보타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보타주가 무슨 의미냐면요, 내부 적들이 체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는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시스템은 올바른데 그 시스템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악단들 NKVD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1917년 혁명의 정신은 옳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걸 배신하는 자들이 벌인 짓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 검사 코르니에프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검사는 이 부분에서 다른 반전체주의 영화들과 구분짓습니다. 대부분의 반전체주의 영화들을 보면요, 주인공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내가 옳고 체제는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혼자서 진실을 보고 체제에 맞서고 혹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두 검사는 그렇게 주인공을 그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인공은 체제가 옳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체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10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검찰총장을 만나러요. 스탈린 동지가 이걸 알았더라면 바로 잡아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근데 이 순진한 믿음, 원론적인 신념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불편한 이야기인지 생각해보세요. 체제에 저항하는 영웅의 비극이 아니에요. 체제를 믿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한 사람의 비극인 겁니다. 이 영화가 하는 질문이 단순히 나쁜 체제가 좋은 사람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체제를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젊은 검사는 자신이 부패를 고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체제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체제가 작동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겁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악의 부품이 되는가? 이게 영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그 당시 소련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굴려 먹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두 검사는 칸 영화제 프랑스와 살레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동시대 현실을 가장 예리하게 다룬 작품에게 주는 상입니다. 1937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두 검사에서 현재를 봤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맞닿은 뜨거운 우화라는 게 당시 칸의 평가였어요. 그러면 칸은 뭘 봤을까요? 한 매거진이 미국 독자들을 향해서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코르네프처럼 양심적인 인간은 품귀 상태다. 구조가 능력보다 파벌주의를, 실제 효율보다 효율의 외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스탈린, 레닌의 흉상이 없어도 마치 코르네프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무섭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스탈린 시대 소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의 어떤 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보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선호되고요. 실제로 뭔가 하는 것보다 하는 척하는 게 안전한 조직.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진실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조직이 현재에도 만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즈니차는 이러한 반복들이 비단 스탈린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세계, 절차가 정의를 대체하는 시대, 양식이 실질을 대체하는 세계가 된 것이죠. 이게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사는 관료주의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론가 마르크 피셔는 자본주의의 리얼리즘의 개념과 연결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관료제와 신자유주의 관료제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로즈니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어두운 영화에서 희망은 어디 있느냐? 감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검사에게 희망의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바다는 폭풍이 치고 배들은 가라앉고 감옥은 불타고 완전한 공포입니다. 희망은 가라앉는 배의 일부 위에 서 있고 한 손에는 낫,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삽과 낫을 들고 있는 것,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두 검사는 누가 봐도 배드 엔딩으로 보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드 엔딩도 해피 엔딩도 아닌 그저 그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직시하는 엔딩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저는 두 검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두 검사를 봤을 때 제가 밤을 새고 나서 봐서요. 뜨문뜨문 좀 졸아서 사실 영화를 다시 봤어야만 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볼 때는 물론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영화를 다시 봄에 있어서 처음에 보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카메라 구도로 연출로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는지, 이 구조가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면 그분들 최고. 아무튼 두 번째 봐서야 자기가 느끼는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검사에 대한 한 줄 평은 늘 그런 것처럼 순진하고 정의로운 젊은이부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검사 한번 토파보았는데요. 정말 아직 극장에 걸려있다면, 제가 너무 리뷰를 늦게 만들었나요? 아직 극장에 걸려있다면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요. 일부러 이 영상에서는 스탈린 대숙청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뺐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적 분위기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영화를 잘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기도 한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검찰총장이라는 비신스키는 실제 인물이고요. 이 실제 인물이 어느 영화에서도 나오냐면 스탈린은 죽었다에서도 나옵니다. 이 스탈린은 죽었다라는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데 블랙 코미디 영화예요. 이 스탈린이 굉장한 권력가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집무실에 명령 없인 들어올 수 없는데 얘가 뇌졸중인가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들어와라 라는 명령을 못해서요.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고 죽어서 펼쳐지는 우당탕탕 블랙 코미디가 스탈린은 죽었다인데 이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고증도 잘 지켰더라고 하더라고요. 추천 드리면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